제가 이제 취임을 한 지 50일 됐습니다.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닥치는 대로 이것저것 일들을 많이 했고, 반갑습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 근데 많이 오셨네요. 시간 되시던가요? 제가 드려야 될 모든 말씀은 보도자료로 이미 다 배포를 했습니다. 그죠? 아마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이미 배포한 보도자료를 제가 또 중원부원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을 좀 까먹는 것 같아서,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고,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죠? 예. 그것이 조금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말씀 자료는 제가 이제 배포해드린 것으로 가름을 하고, 바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바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 질문이 있으신 기자분들. 장관님 안녕하세요. 저희 연합뉴스의 전재훈이라고 합니다. 모두 발언에서 하시기로 예정되어 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고소음 피해가 많이 줄었다는 건데, 관련해서 작년 신고액에 비해서 4% 수준밖에 안 된다고 나와 있던데요. 관련해서 장관님 필두로 박승준 국장님이나 정기용 과장님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근데 작년 말에도 기후변화 대책을 한 차례 만드셨는데 올해도 또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작년과 어떻게 다른지 방향성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에 대해서 기재부가 법률안 검토 보고서에 반대 의견 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거 상황 어떻게 인지하고 계신지랑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쭙습니다. 예. 일단은 작년에 저희들이 고수원 피해 때문에 우리 어민들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우리 정 기자님 잘 아시겠지만 1,400억이 넘는 그런 이제 어민들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 피해를 우리 해수부가 보면서,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조금 더 현장에서 밀착해가지고 어민들과 소통을 하고 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를 각별히 좀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수원도 작년만큼 그렇게 심하지 않은 그런 요인도 있었겠지만, 일단은 우리 해수부가 열심히 노력을 했고, 또 해수부가 하고 있는 여러 정책에 우리 어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이제 기후 대책 대책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안을 보게 되면 일단은 이제 고수원 대비해가지고 장비 같은 거 이제 대여를 하거든요. 요 예산을 한 2배 정도 늘렸습니다. 대략 한 39억에서 78억 정도로 2배 정도를 늘렸고, 그다음에 폐사를 하거나 우리가 긴급 방류 같은 거 할 경우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재난지원금 예산 같은 경우도 한 2.6배 정도 늘렸습니다. 그래서 한 110억 정도 되는 걸 한 340억 정도 규모로 2.6배 정도 늘렸고, 그래서 예산으로 우리가 힘들어하는 어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장비 지원이라든지 재난지원금을 늘려서 그렇게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 같은 경우 있잖아요. 품목을 좀 여전히 이제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근본적이고 근원적으로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기후위기가 촉발하고 있는 변수라는 것이 인간이 통제가 안 되는 영역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고수온, 때로는 저수온, 때로는 적조, 이래가지고, 이게 아주 변화무쌍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산업을 이제 이게 거의 패러다임 수준에서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저희들이 수산업 전반을 첨단 AI 기술을 접목을 해가지고 스마트 수산업으로 전환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에 스마트 수산업 선도지구
한개소를 올 하반기에 저희들이 지정을 해가지고 최소 10만 평 이상 규모로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안에 한 270억 정도 대략 담았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는 1620억 정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잡는 어업이든 기르는 어업이든 간에 이제 기후위기의 변수를 첨단 기술을 통해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산업을 좀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전환을 하는데 열심히 따라오는 어민이 있을 것이고 좀 뒤처지는 어민들이 계실 텐데 좀 이분들의 어려움을 잘 감안을 해가지고 법제로 또 예산으로 그분들이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노력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동남투자공사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은행이 안 된다는 것은 이제 우리 언론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은행이 아니라 공사로 갑니다. 은행은 여신도 해야 되고 수신도 해야 되고 물건 평가도 해야 되고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고 부실채권 관리도 해야 되고 그 어느 세월에 신속하고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마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고 난 뒤에도 금융감독당국의 여러 가지 통제 장치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BIS 비율 맞추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고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공사채 발행해서 레버리지 이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투자 재원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은행이 아니고 공사로 간다. 다만 이명박 대통령 계실 때 정책금융공사를 만들었었는데 5년 만에 이제 폐지가 됐죠. 투자 재원을 만들었는데 이게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책금융기관을 만들었는데 5년 만에 이제 실패하고 문을 닫았죠. 아마 그런 이제 기억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는 투자할 중소기업을 발굴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돈은 있는데 투자할 곳을 못 찾은 것이죠. 그러한 이제 반면 교사를 삼아서 동남투자공사가 만들어지게 되면 해양수산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업을 발굴하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수부가 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시장을 만들고 없는 시장도 만들고 시장을 진흥시키기 위한 역할도 하면서 우리가 발굴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동남투자공사에 기업을 매칭하고 그럼 브릿지 역할을 하고 하는 역할을 우리 해수부가 하게 될 것입니다. 대신 이제 기재부가 저도 그 언론 보도 내용을 봤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기재부는 동남투자공사의 주무부처가 아닙니다. 단순히 이제 공공기관 관리 측면에서 아마 기재부가 그런 의견을 낸 것 같은데 이 주무부처는 지금 현재 금융위원회입니다. 금융위원회와는 긴밀하게 저희들이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고 이미 동남투자은행이 아니고 공사로 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고 다만 자본금을 1조로 할 건지 3조로 할 건지 뭐 이런 이제 세부적인 협의사항이 있긴 합니다만 이미 법안도 정기국회에 제출할 법안도 이미 금융위원회에서 성안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진행이 될 것이고요. 이번 정기국회에 이 동남투자공사법은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됩니다. 민주당의 중점 법안으로 지정이 될 것이고 통과를 목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처 사이의 이견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점하고 현안 두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정부조직 개편에서 해수부 요청사항이 많았었는데 2차 신설부터 시작해서 뭐 조선 업무 등등 장관님 아시듯이 많이 있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게 해양수산업계에 안타까움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일개과에 해당되는 조선 업무조차 가져오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감이 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해수부를 대표해서 장관님 좀 입장을 표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그 포스코 HM의 미수설도 있었는데요. 정부 장관님의 그 HM 매각 원칙과 추진 방향을 말씀해 주시면 업계가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정부가 당초에 그 제시했던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상황이면은 충분히 그 어느 정도 좀 요건이 형성된 거 아니냐 그런 시각도 있고 뭐 헐값 매각 논란도 좀 없고요. 그래서 근데 정부나 이 공사 사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배당금이 짭짤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끼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니즈도 솔직히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정권이 바뀌면서 많이 그 분위기가 바뀐 것 같습니다. 장관님 입장이나 원칙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시간을 좀 밝혀주시면 업계에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뉴스피임의 최 기자님 말씀대로 이번 정부 조직 개편 안에는 해수부의 현안들이 담기지가 않았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철저하게 대통령 공약을 담아낸 정부조직법 개정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대통령의 공약이었지만 복수차관제라든지 또 조선해양 플랜트 기능을 이관하겠다는 것은 대통령 공약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면해서 대통령 주요 공약이었던 기재부 분리 문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문제, 또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문제,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하는 문제, 이것은 중요한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은 철저하게 대통령의 공약을 담아낸 수준에서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선 해양 플랜트와 같은 이것은 이제 부처 간 협의, 정부 내 토론을 통해서 정해질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이번에 이걸 하면서 우리 해수부와 관련해가지고는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부터 좀 해결을 하자. 그것이 뭐냐면은 안정적인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면한 이 문제에 좀 집중을 해서 해양수산부가 부산에 제대로 안착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부의 가장 급한 현안으로 일단 파악을 하고 그 방향으로 좀 추진을 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능과 역할과 관련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크게 우려하시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이제 이번 정기국회에 해사법원이 통과가 될 겁니다. 해사법원이 신설이 되려면 관련 8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법원 조직법부터 시작해서 관련 법이 8개가 통과돼야 되는데 이것이 통과가 되면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될 겁니다. 되면 3년 이내에 청사 짓고 입주하고 판사 배정하고 뭐 이러면 한 3년 뒤에 해사법원이 아마 구체적인 재판을 시작하는 그렇게 될 텐데, 예를 들면 해사법원과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인 해사 사건이 해사법정에 가가지고 법정 법리 다툼을 벌이는 그곳은 해사법원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생태계 중에 단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해사 사건이 해사법원에 가가지고 법리 다툼을 해가지고 소송을 벌이기 그까지 가기 전까지의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 구간 그 공정들이 있는데 그 생태계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생태계를 만들고 생태계를 아마 주도하는 그런 일들을 예로 들면 이런 겁니다. 소송이 딱 걸리게 되면 선박에 압류 딱지가 붙습니다. 그런데 그 선박에 실려있는 물건은 맨날 몇 시까지 인도를 다 해야 되거든요. 이 큰일 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 압류 딱지를 해제하는 문제, 그 다음에 선박에 실려있는 화물의 인도와 관련된 문제, 선적의 문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딱지를 떼는데 이제 뭐 보성이라든지 보험이 또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해사 사건이 터지게 되면 요즘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피해 산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새로운 일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해양수산부가 주도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동남투자공사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동남투자공사는 회사법원보다 좀 빨리 진행이 되겠죠. 기업을 발굴하고 매칭하고 브릿지 역할하고 없는 시장을 만들고 예를 들면은 그 선박용품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영세한 업체들이 막 난립을 해가지고 서로 그냥 가격 경쟁하다가 서로 죽고 있는 판입니다. 사실 이것도 시장을 좀 키우면 대규모화하고 대형화하고 또 겸업화하게 되면 하나의 시장으로 키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그냥 아주 그냥 영세한 업체들끼리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구조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역할들을 해양수산부가 주도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응당 그 과정에서 해양수산부의 기능과 역할, 예산과 인력, 조직은 응당 당연히 확대, 강화, 재편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수부의 기능 역할 이것이 이번 정부 조직법을 보니까 대단히 실망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부산에 안착을 하게 되면 아마 일복이 터질 정도로 새로운 일들이 많이 생길 거다. 그 과정에서 충분히 해수부의 기능 역할, 조직, 예산, 인력 이것은 확대 강화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첫 술에 이것저것 막 쌈 이렇게 막 입에 넣기도 어려울 정도로 쌈 사가지고 입에 넣으면은 그 소화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MM 포스코 나왔는데요.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것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다른 평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HMM의 지배구조 문제는 단순한 하나의 해운 선사를 민영화하냐, 지배구조를 어떻게 하냐 이 문제가 아니고요.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적 선사로서 그래서 국가기관 산업적 측면에서 HMM의 지배구조 문제를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해운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HMM의 지배구조 문제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진행이 될 것이고 HMM과 관련해가지고 지배구조 문제가 논의가 왜 이렇게 자꾸 늦어지냐는 비판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절차와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당한 시점이 되게 되면 HMM의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문제,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정리가 되는 대로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국가기관 산업이다. 단순한 해운선사 하나의 문제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적선사로서 해운 발전이라는 그 관점에서 지배구조와 매각 문제가 정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총론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김병희 기자님. 네, 중앙일보 김경입니다. 북극항로 북극항로 관련해서 TF를 장관이 직접 첨가하고 범부처 전담 지원 조직을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 첫 번째 기자 간담회 때보다 이 북극항로 관련해서 좀 구체화된 로드맵이 있다면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중앙일보 김 기자님 말씀대로 제가 이제 취임을 한 지 50일 됐습니다. 한 달 보름 됐거든요. 정부 출범한 지 이제 100일이고. 그래서 그동안 이제 제가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가지고 닥치는 대로 이것저것 일들을 많이 했고, 이제 우리 해수부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서 저 스스로도 핸드폰 번호도 다 공개를 하고
요즘은 문자가 조금씩 많이 옵니다. 이제 본인들이 직접 문자를 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 배우자분들을 통해서 이제 저한테 많이 오는데 여기에 좀 집중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정말 해야 될 일들을 좀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네이밍은 하지 않았는데 북극항로 프로그램을 이제 가동을 할 겁니다. 그동안 이제 띄엄띄엄 이렇게 했었는데 북극항로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메시지를 통해서 또 행사, 뭐 여러 간담회나 뭐 정치 토론회나 또는 뭐 여러 가지 행보를 통해서 북극항로 프로그램을 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차원에서 이제 북극항로 TF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북극항로 위원회도 이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대통령 직속으로 하게 될지 총리 직속으로 하게 될지 이것도 지금 북극항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북극항로 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해수부 내에는 응당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북극항로 추진본부 같은 거 이거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이것은 아마 본부처 조직으로 해수부에 설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북극항로의 문제는 단순히 해수부가 주도를 하긴 하지만 그건 이제 외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외교부에서도 오셔야 될 테고 또 산업부에서도 오셔야 될 테고 여러 부처 금융위원회에서도 오셔야 될 테고 기재부에서도 오셔야 될 테고 아마 본부처 북극항로 추진본부도 저희들이 이제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 해수부 내 북극항로 TF 수준이 아니고 북극항로 위원회 그리고 이것을 힘있게 뒷받침할 수 있는 본부처 조직인 북극항로 추진본부까지 저희들이 논의를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모르긴 몰라도 한 11월 안에는 이것이 좀 확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가적으로 자문위원회가 있는데요. 여기도 지금 북극항로 위원회 분과를 신설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리가 되는 대로 우리 언론 여러분들께 함께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현안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뭐 해수부 장관이자 국무위원으로서 그리고 수도권 1급 체제 극복 주창자로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종에서 이제 장관 업무 수행하신 지 50일쯤 되셨는데 행정 중심 도시 세종으로서 위상은 좀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인 의견 좀 여쭙고요. 앞으로 부산으로 해수부가 이전하게 되면 서울, 부산, 세종을 이동하는 횟수들이 적지 않을 텐데 특히 국감 때나 연말 예산 정국 때는 거의 서울 국회에 살다시피 할 텐데 해수부 직원들의 그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있을지 여쭙습니다. 그 브릿지 이 기자님 그 수도권 1급 체제에 대해서 아마 저와 같은 이제 생각이실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행정 중심 도시는 일관되게 흔들림 없이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흔들릴 수 없는 일이고 돌이킬 수 없는 속도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의지를 밝히셨고 그리고 국회 세종의사당 같은 경우도 우원식 의장께서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 중심 도시는 물릴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방향과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해수부가 왜 부상하냐 이제 이 말씀이죠. 해양수산부가 중앙정부로서 큰 부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처인데 해양수산부가 이제 부산으로 가는 것과 이게 서로 상충되는 충돌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이신데 일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큰 틀에서 큰 방향, 큰 흐름을
전혀 훼손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입장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중심도시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겁니다. 다만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의 문제는 우리가 북극 항로 시대라는, 그러니까 5년 10년 전에는 우리가 상상력의 수준이 그까지 도달하지 못했던 여러 이제 변화들이 북극에서 일어나고 있고 북극 항로 시대가 열리고 있고 전 세계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이 시점에 해양수산부가 부산에 이전을 해가지고 잘 준비하고 선점하기 위해서 특별한 역할을 가지고 특별한 임무를 띠고서 내려가는 아주 예외적 조치로서 우리 언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행정중심도시도 이제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일극체제를 다극체제로 바꾸자라는 취지인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확장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다. 그렇다고 해서 환경부가 어디를 가고 뭐 기재부가 어디를 가고 뭐 농림부가 어디를 가고 이런 식의 가능성은 제로다. 제로. 이 정부에서는 그럴 일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새로운 성장 엔진을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을 하는데 이전을 하는 것이라 이렇게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비효율이 있습니다.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부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참으로 큽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또 열심히 뛰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완전 무결하게 한 점 불편함 없이 만들 수는 없겠지만 그 불편함이 10가지가 있다면 그 가지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것, 지방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것,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것 이것들을 전부 다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이 비효율과 이 애로사항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예를 들면 이제 물리적 거리가 상당하죠. 세종까지 왔다가 서울까지 왔다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제 업무 방식도 우리가 이제 영상으로 한다든지 온라인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도 좀 적극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되겠고 특히 한 11월부터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뭐 이사하고 뭐 이게 정신이 없을 텐데 이럴 때는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치 허용을 해가지고 업무에 지장이 없고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장관이 나서서 챙기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비고시 출신 임명을 하셔갖고 조직 혁신 시도가 눈에 띄는데 저도 뭐 계속 주차를 해왔던 그동안 비고시들 능력 위주의 발탁을 좀 등용을 넓혀야 된다라는 주장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근데 이제 이번 비고시 인사 발탁이 일회성 사례로 그치면 상징성만 강조되고 제도화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능력 위주의 발탁으로 좀 이끌어낼 것인지에 대한 보완적 부분을 좀 여쭙고요. 또 두 번째 질문은 사실 해수 영역보다는 법사위 법률 쪽이긴 한데 회사법원 놓고 항소심권을 둘로 쪼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단독 사건에 대한 항소심과 그 다음에 이제 협의, 그러니까 합의부 사건이죠. 그거를 이제 단독 사건은 인천과 부산에서 담당을 하는데 합의부 사건 같은 경우는 현행대로 서울 고등법원에서 맡게 되면 이거는 조금 글로 쪼개지는 거 아니냐. 오히려 이제 합의 사건도 인천이나 부산에서 그냥 다 맡아. 인천은 서울과 가깝기 때문에 쪼갤 수 있지만 부산은 다르잖아요. 이제 거리상의 문제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주십시오. 예. 일단 우리 뉴스 토마토 이 기자님께서 우리 비고시 출신의 발탁 인사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으로 끝나면 모양새만 취하는 것이죠. 제스처에 불과한 것이죠. 근데 이거를 늘 하려면은 이제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데도 또 막 이렇게 또 할 수는 없는 것일 텐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이제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고 열심히 일하고 실력과 능력이 검증되면 언제든지 중요한 직책을 맡을 수 있다라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조직을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국민에 대해서 봉사를 잘할 수 있는 인사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도 실력과 능력,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는 방향으로 인사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특별승진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단 한 번도 제가 알기로는 특별승진 케이스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특별승진 케이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를 도입했으면 제도 도입의 취지가 있겠죠. 그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해서 아마 대한민국 19개 전 부처에 특별승진을 했던 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수부가 나서서 특별승진 제도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조직이 생동감 있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법원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이제 김용민 의원이 지금 법사위 간사인데요. 이제 면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이 기자님 말씀하신 이 문제 때문에 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좀 협의하기 전에 이제 이게 법사위에 또 하나의 이게 논쟁거리가 돼 있어서 제가 입장을 잘못 받겠다가는 또 법사위에 밑보여가지고 이 회사법원법이 올해 안에 통과 안 될 수가 있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민주당과 잘 협의를 해서 안을 만들고 야당과 머리를 맞대서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한 건 먼저 이제 동남투자공사법, 그 다음에 회사법원과 연관되어 있는 8개 법안,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부산 이전 특별법, 요것은 정기국회 안에 통과가 됩니다.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것이고, 통과되는 것으로, 통과를 시키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통과하시는 것으로, 통과하는 것으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 에너지 선사, 이게 뭐 SK해운, 뭐 H라인, 요 에너지 주력 선사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것은 응당, 우리가 이제 그 에너지 선사는 그냥 뭐 좌파 실어 나르는 그런 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대략 1년에 한 100조 원 정도의 에너지를 수입을 하고 있죠.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을 하고 국민 생활에 불편이 없게 하고 또 뭐 기간 산업이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정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응당 에너지 선사를 뭐 해외 매각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겠죠.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응답. 예. 일단 아무리 큰 일도 기본을 잘 다져야 되겠죠. 큰일 한다고 첫 걸음부터 이 보폭을 넓혔다가는 큰일 입구도 못 가고 지쳐서 나가 떨어지거나 가랭이가 찢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큰 일도 큰 대사도 기본을 제대로 다지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수부가 그렇습니다. 많은 언론인들께서 걱정하시듯이 이 중앙정부 하나가 부산으로 내려간다. 그리고 200명도 아니고 무려 850분에 해당하는 분들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대로 이전해서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것이 당면에서 기본을 중요한 일입니다. 기본을 다지고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그러고 난 뒤에 큰일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정부조직법 44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해양수산부가 해양 쓰레기 치운다, 해양 환경 지킨다, 해양 주권 수호한다, 어민들 보호한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총괄해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산업부에 자동차과 있죠, 반도체과 있습니다, 바이오과 있습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 있습니다. 전부 그 정부조직법 산업부 안에 그 기능을 다 그렇게 정부조직이 명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총괄적으로 이제 그런 것이고,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은 추후에 아까도 제가 이제 회사법원 동양투자공사 예로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안정적으로 안착을 하고 전념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러면 응당 해수부가 기능과 역할은 자연스럽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조직, 인력, 예산, 기능, 응당 확장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처음부터 이렇게 몸을 무겁게 해가지고 일의 순서의 차이일 수는 있는데 저희들 입장은 일단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약사항을 담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공약사항에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사실은 우리 해수부가 부산 이전하는데도 상당 부분의 에너지를 지금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850명을 전부 다 만나겠다는 자세로 조직을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정 기자님 말씀대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장관이 누구든지 간에 북극항로를 선점하기 위해서 또 해양 수도를 부산으로 하고 그 인근 지역을 북극항로 경제권력으로 묶어서 서울 수도권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해양 수도권을 만들겠다. 이것은 어떤 정권, 어떤 장관이 오더라도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되는데, 이것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바로 법에 명시하는 것이다. 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재명 정부 하에서는 장관이 누가 오든지 간에 이미 이것은 국정과제로 선정이 됐고요. 돌이킬 수 없는 중요한 추진 과제가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전 세계가 산업적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북극항로를 선점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지정학적으로, 지리적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리고 항만 인프라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내몰라라 하고 이걸 추진을 안 한다? 그거는 보수 정권, 진보 정권 할 거 없이, 어떤 정권 할 거 없이 이것은 국가의 중요한 성장 전략 차원에서 추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돌이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국가 경영에 대한 마인드라든지 국가 경영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더구나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한 이상은 누가 해수부를 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을 만들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김태선 의원 안과 곽규택 의원 안인데요. 김태선 의원이 그냥 만든 것이 아니고요. 부산시와 해수부와 기재부가 머리를 맞대서 해수부가 연내 이전을 하려면 부산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원을 하려면 근거법이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부산시 조례. 근데 조례를 만들려면 상위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김태선 의원 안이 이제 제출이 된 것이고요. 곽규택 의원 안은 부산이 해수부로 오니까 해수부가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기능과 역할을 가져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 기능들을 넣은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곽규택 의원 안은 정말 고맙습니다만, 정말 대단히 그 열정과 곽규택 의원님께 고마운 일인데, 다만 이게 그 곽규택 의원 안에는 해양수산발전기본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곽규택 의원 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해외 투자 촉진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또 그거 들어가 있습니다. 혁신 클러스터 조성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도 그거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법사위에 올라가게 되면, 법사위에 최종적으로 법이 올라가게 되면 자구 체계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 체계 문제에 걸리는 겁니다. 이미 다른 법으로 할 수가 있는데 다양하게 다른 법에 있는 내용들의 좋은 것들을 싹 다 뽑아다가 이 특별법에 이제 넣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법 체계상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취지만큼은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통과시키기에는 법 체계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김태선 의원법과 곽필택 의원법은 출발 자체가 서로 목적이 다른 법입니다. 예. 이걸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이전하는데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뭐 이거를 다 넣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당면에서 부산시가 당장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조례를 만들려면 당장 상위법이 있어야 되는데 11월까지는 이 김태선 의원 안이 통과가 돼야 부산시가 조례를 만들어서 해수부 이전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취지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 2개. 오염수는 그동안 이제 14차례에 걸쳐서 전체 방류해야 되는 오염수의 6% 정도를 방류를 한 것이죠. 전체 6%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해수부라든지 여러 이제 관계기관에서 한 정점에서 빨리 결과를 알 수 있는 그 검사와 또 정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이 검사를 병행을 해서 수시로 국민들께 데이터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안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이라는 것이 또는 방사능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게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간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개 정점, 200군데 좀 정점을 계속해서 이제 점검을 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이게 우리가 완전히 이게 통제 가능한 거면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우리의 바다, 우리의 수산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국익 차원의 대응을 응당해야 되겠죠. 그 입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후쿠시마 그 이제 뭐 일본 수산물 이야기가 또 뭐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 일본이 저희들에게 크게 뭐 요구를 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후쿠시마 인근의 8개 현의 수산물을 재배하고는 전부 다 수입을 하고 있거든 지금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또 늘려라, 뭐 지역을 늘려라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일본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중국을 대하는 거하고 우리한테 그 요구하는 사항은 질적으로 좀 다른 차원에 있을 거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제가 국회에서 억울한 일이 하나 있어서 추구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드리는 건데 전재수가 야당일 때 후쿠시마 가지고 엄청 공격했는데 뭐 난리를 쳐놓고 왜 장관이 되고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나 이런 이제 이 국회에서는 제가 이제 뭐 답변 시간이 충분치 못하다 보니까 말씀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 그래도 억울한 측면이 좀 있어서 제가 이제 야당 의원일 때 후쿠시마 오염수 비판을 엄청 했습니다. 근데 늘상 제 논리에 등장했던 것은 체르노빌 사건을 가지고 언급을 했거든요. 지금도 체르노빌 반경 20km, 반경 50km 여기는 아무것도 못 삽니다. 그리고 변이도 많이 생기고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서 그렇지 당시에 이제 상당히 많은 희생자들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죠. 이처럼 핵이라든지 방사능이라든지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우리 인류가 성취한 과학기술 성취한 과학기술의 영역에서 아직 완벽하게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정복하지 못한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도 지금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이걸 알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 없이 그냥 일본이 주장하는 것 다 믿고서 우리가 오케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비판을 한 것이죠. 이 입장은 야당 국회의원 전재수 입장과 지금 해양수산부 장관 전재수 입장은 동일한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니터링 철저하게 하고 우리의 수산물,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건강한 우리 바다 지키는 거
이것은 철저하게 앞으로도 할 것이고, 만약에 여기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국익과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키는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께서 좀 언급을 하셨죠. 예, 수산물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 주무부처 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원론적 입장에서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국익적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결정이 될 겁니다. 요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저희가 내년에 이제 시범운항 예산을 편성을 해놨거든요. 아마 시범운항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현대글로비스를 필두로 해가지고 5차례 시범운항을 하고 났는데 지금 10년째 지금 중단된 상태죠. 그 10년 사이에 북극 기후 환경이라든지 북극 해양 환경이 상당히 변했겠죠. 그 데이터가 없습니다. 아예.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 한 해 35차례에 걸쳐서 이제 북극 항로를 댕겨왔잖아요, 이미. 그리고 그 신신해운 유뉴 쉬핑, 여기는 이미 러시아 에너지를 이미 상운항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미 상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2030년이면 연중항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연중항해다 그러면 지금 남방항로를 떠올리시면서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요 차원에 제가 그 연중운항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북극항로, 북극의 바닷길, 뱃길은 크게 한 3가지로 나뉘잖아요. 러시아 연안을 따라서 흐르는 이제 소위 말해서 북동항로, 요게 이제 북극항로고,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캐나다, 미국으로 해가지고 요게 이제 북서항로고, 그 다음에 한가운데, 북극의 그야말로 정중앙을 가로지르는 중앙항로가 있는데, 이 중앙항로는 얼음이 가장 두껍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한 100년이 지나도 거기는 배 못 댕기겠죠. 지금은 이제, 러시아 연안을 따라 여기가 이제 많이 녹고 있는데, 요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얼음이 이제 녹더라 하더라도 이제 떠댕기는 얼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배에 부딪히면 이제 배가 상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북극항로를 운항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친환경 연료를 가진 친환경 선박이 움직일 텐데, 거기는 아마 당분간은 내빙 기능을 가지고 있는, 얼음이 와서 부딪히더라도 이제 문제 없는 그런 내빙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박들, 고부가가치 선박들이죠. 아마 이런 선박들은 이제 2030년이면 연중항해가 가능하다. 요게 이제 미국 스웨덴의 공동연구진의, 우리나라 포항공대의 연구 결과입니다. 미국하고 스웨덴의 공동연구진은 2027년으로 좀 빨리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연중항해라고 했을 때는 100만 제곱킬로미터, 제 기억이 정확한 100만 제곱, 아무튼 20트 크기. 그러니까 이게 얼어 있는 덩어리가 지금 현재 이집트 국토 면적 크기 정도가 되면 연중항해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빙선도요. 우리나라가 세빙선이 사실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얼음을 직접적으로 깨는 세빙선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세빙 기능을 가진 선박이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컨테이너선도 얼음을 깨고 가는 것이 아니고, 얼음 위를 올라타가지고 눌러갖고 이제 앞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제 세빙선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세빙 기능을 가진 선박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조선소들이 세빙 유조선, 또 세빙 LNG선은 45척의 건조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세빙 기능을 가지고 있는 컨테이너선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에 세빙 기능을 가지고 있는 컨테이너선에 우리가 이제 지원하는 예산도 편성을 했다라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